안녕하세요. 힐링한담입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23인의 환상동화. 김재혁 옹김. 하늘연못. 게오르크 카이저. 천년의 섬. 젊고 성실한 기자 플러내건이 막강한 힘을 지닌 신문사 사장 워렌 앞에 앉아있다. 그는 자신의 기자 일이 단조롭고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 밤낮 대하는 것이 똑같은 재앙뿐이다. 화재, 지진, 정치적 또는 개인적인 스캔들 등등 언제나 똑같은 센세이션뿐이었다. 모레는 플러내건에게 묻는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써볼 텐가? 플러내건은 한번 정반대의 것을 써보고 싶다고 말한다. 즉,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물론 센세이션도 없다. 고요가 그 시대의 내용이 되는 것이다. 그때 한 범선의 선장이 자신과 친척관계인 워렌과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들어왔다. 그리고 워렌은 플러내건에게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느린 범선을 타고 한번 여행을 해보라고 권했다. 그저 보이는 것은 파도뿐, 바람이 많이 불었다 적게 불었다 할 뿐인. 플러내건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그 범선에 승선한다. 아무것도 체험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을 겪게 된다. 범선은 꽤 오랫동안 순항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정말로 모든 체험의 가장 낮은 단계까지 도달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폭풍이 일어났다. 폭풍은 극도로 강해져 배를 표류하게 만들었다. 배는 파도가 가지고 노는 공에 불과했다. 마침내 파도가 잠잠해지고 어디를 보아도 똑같은 바다에서 선장은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의 범선은 원래의 항로에서 아주 멀리 벗어났다. 하지만 먼저 길을 수선하고 다른 장애들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일은 시간이 걸린다. 멀리 어느 섬에 바위 해안이 보였다. 플러내건은 배전에서 지루해하다가 그 섬에 올라가 보고 싶었다. 선장은 만류했다. 높이 치솟은 암초들 때문에 상륙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플러내건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보트를 타고 범선에서 섬을 향해 노를 저어갔다.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선장은 돛대와 키를 다 수리한 뒤에도 얼마 동안 더 기다리다 이윽고 희망을 버리고 플러내건이 암초의 희생물이 된 것으로 간수하고는 출발을 명령했다. 나중에 뉴욕으로 돌아온 그는 신문사 사장 워렌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보고했다. 그 젊은 기자가 바위섬을 찾아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워렌은 유망한 젊은이의 죽음을 애통해했다. 그로부터 30년 후 어느 호화 증기선이 당시 그 범선이 표착했던 그 해역을 지그재그로 떠다녔다.
호기심 많은 승객들은 망원경으로 바위 해안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저 섬이 무슨 섬이냐는 물음에 선장은 대답을 하지 못했다. 자기 폭풍으로 인해 배가 항로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는 그 섬을 알지 못하며 해도해도 그 섬은 나오지 않는다. 갑자기 한 승객이 섬으로부터 다가오고 있는 보트 한 척을 발견했다. 선장은 그의 증기선의 운항을 정지시키고 보트에 탄 사람을 기다렸다. 보트를 타고 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기자 플러내건이었다. 그러나 그는 범선에서 떠났던 3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다. 그는 늙지 않았으며 그의 옷은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 그는 옛날의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흡사 썩지 않도록 방부 처리된 듯했다. 당시 플러내건은 그 섬에 도착한 후 곧 그 섬의 비밀을 알아냈다. 그 섬은 바로 사람들에게 죽지 않는 영생을 부여하는 섬이었다. 플러내건은 그의 비밀을 가슴에 간직한 채 유행이 한참 지난 옷을 입고는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를 이상하게 여겨 이런저런 질문을 해오는 증기선의 승객들에게 한마디도 발설하지 않았다. 뉴욕에 도착한 플러내건은 그 사이에 부쩍 늙어버린 그의 사장 워렌의 사무실에 들렸다. 그리고 그는 사장에게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보아온 것 중에서 가장 큰 센세이션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즉 천년에 사는 사람들의 섬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워렌은 그 발견의 유일무이함을 파악하고 그것을 플러내건에게서 사고자 가격을 놓고 흥정이 벌어졌다. 워렌은 마침내 플러내건의 엄청난 요구에 동의를 하고 그를 자신의 집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워렌은 플러내건을 위해 자신의 차를 보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 자동차 안에서 플러내건은 피살되었다. 그의 서류는 강탈당했다. 그는 천년을 사는 사람들의 섬에 첫 희생물이 된 것이다. 워렌은 플러내건이 쓴 수기의 소유자가 되어 그것을 그의 신문에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 센세이션의 성공은 어마어마했다. 하지만 워렌은 뒤늦게 깨닫는다. 그만이 섬의 위치를 알고 있고 사람들에게 영생을 가능케 해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꼭 동화에서처럼 그 섬에 있는 한 자리를 팔라고 하는 여러 제안을 받는다. 하지만 그는 제안을 받을 수 없었고 그 모든 것이 사기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국가에 의해 조사위원회가 결성되고 위원회는 뇌물에 녹아나지 않는 사람들로 구성됐다. 그리고 그 섬에 대한 위원회의 탐색 결과는 그 섬에 있는 화학물질이 생명의 부패를 막아주고 실제로 천년의 삶이 그 섬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워렌 자신은 그 결과의 덕을 더 이상 보지 못했다. 그는 사기 용의자로 지목되어 조사위원회가 섬에서 돌아올 때까지 감금되어 있던 감방에서 죽었다. 그는 그에 의해 죽임을 당한 플러내건의 혼령이 그에게 접근하자 자살을 한 것이다. 이제 그 섬의 지도는 미국 정부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 불과 몇백 명에게 줄 수 있는 자리밖에 없는 그 섬의 자리를 절대 돈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 섬의 한 자리나 혹은 천년의 삶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명예로서 그러한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만 주기로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각각 가장 위대한 대표자를 추천하고 그런 다음 국제위원회가 추천된 대표자에 대해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누가 자격이 있는가? 누가 진정한 대표자인가? 누가 영웅인가? 여기서 의견들이 서로 충돌했다. 의견의 일치를 볼 수가 없었다. 사람들의 판단은 모두 다 다르다. 증오심이 불처럼 타오르고 세계가 갈기갈기 찢어질 지경이었다. 혼란이 자꾸 퍼져나갈 기세였다. 사람들은 천년을 사는 사람들의 섬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재앙의 영원한 화덕임을 깨달았다. 죽지 않는 영원한 삶에 대한 욕망이 인간을 아무 죄책감도 없이 주변 사람을 잡아먹는 야수로 격화시키는 본능을 부추길 것에 틀림이 없었다. 이러한 인식이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떠올라 그 섬을 폭파키로 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무시무시한 폭발이 일어나고 그 섬은 돌과 먼지의 구름 속에서 바닷속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다. 어떤 암초도 이제 더 이상 그 섬이 어디 있었는지 드러내지 않았다. 어떤 해도에도 천년을 사는 사람들의 섬은 나타나 있지 않다. 에트빈 헤른네, 카멜레온. 어느 날 사냥꾼들에게 혹독하게 쫓긴 표범 한 마리가 한숨을 돌리기 위해서 덤불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때 표범은 그의 머리 위에 있는 나뭇가지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 그 목소리가 낄낄거렸다. 내가 늘 그러지 않았어? 너희 그 무서운 아빨가 그 과도한 울부짖음으로 인해 너는 끔찍한 종말을 고하게 될 거라고 말이야. 너한테는 일단 주어진 상황에 약삭빠르게 적응하는 재주가 부족해. 그 당당하던 표범이 이제 저렇게 기죽은 꼴 좀 봐. 표범은 위를 쳐다보았지만 남의 불행을 보고 고소해하는 그 목소리의 임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푸른 나뭇잎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만이 보일 뿐이었다. 표범이 막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가려 하는데 그 목소리가 다시 말을 시작했다. 넌 참 안 됐구나, 표범아. 하지만 난 널 도와줄 수 없어. 그댄 때가 일러서 넌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지. 나를 좀 봐. 네가 네 힘을 뻐기면서 모든 세계를 너의 적으로 만드는 동안 나는 상황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려고 했었지. 이젠 나는 변화하는 모든 색깔과 그림자에 약삭빠르게 적응할 줄 알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쫓기지만 나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 너와 너의 종족들이 뿌리가 뽑히는 동안 우리는 이렇게 번창하고 있지. 적응만이 복지로 가는 길이야, 표범아. 표범은 몸을 흔들었다. 그 어리석은 대화에 욕지기가 날 지경이었다. 너 누구야? 표범이 마음이 상해서 나뭇가지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나는 카멜레온이야. 그 목소리가 낄낄거렸다. 도마뱀 종족이지. 나는 궁지에 처할 때마다 색깔을 바꾸는 법을 배웠어. 나는 늘 내가 처한 상황에 적응하지. 그렇게 해서 나는 절멸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사냥꾼들뿐만 아니라 내가 노리는 사냥감들을 항시 속여 넘길 수 있어. 그때 비로소 표범은 그 못생긴 짐승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짐승은 푸른 나뭇잎의 색깔에 취하고 나뭇가지를 따라 느릿느릿 기어갔다. 그 짐승은 작은 곤충들을 노리고 있다가 음험하게 날름거리는 벌레 모양의 혀로 그것들을 날쌔게 낚아챘다. 표범은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는 상처가 난 부위와 멋진 가죽을 핥고 나서 힘찬 몸뚱어리를 쭉 펴고 발톱을 보여주었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 높은 나뭇가지에 있던 카멜레온이 놀라서 물었다.
사냥꾼들이 오고 있는 게 보여. 도망쳐야겠어. 표범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정신이 있는 거야? 카멜레온이 소리쳤다. 그건 순전한 자살행위야. 그들은 너를 쏘아 쓰러뜨릴 거야. 나의 모범을 따라서 나뭇가지 아래로 몸을 숨겨봐. 내가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여기 이 나무 색깔을 취하는지. 위험이 지나가자마자 나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그러니까 너는 카멜레온이지. 표범이 대답했다. 그리고 나는 호랑이 종족이야. 그렇게 말하고서는 그는 힘찬 도움 닫기를 했다. 살금살금 다가오던 사냥꾼들이 미처 예상도 못한 찰나 표범의 앞발은 벌써 몇 사람을 땅에 눕히고 몰입꾼들의 고리를 뚫어버렸다. 그가 다시 평온을 되찾았을 때 끝없는 초원과 숲의 숭고한 자유가 그를 감쌌다. 그 카멜레온은 어떻게 되었을까? 사냥꾼들과 함께 한 독일인 교수가 그 카멜레온을 잡아서 집으로 가져갔다고 한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 교수는 그 무해한 짐승을 어린 조카를 위해 심심풀이 놀이기감으로 선물하였다고 한다. 그 약삭빠른 짐승의 재주를 관찰하는 것이 그 꼬마에게는 큰 즐거움이었다. 그 짐승을 빨간색 탁자에 앉혀놓고서 그 꼬마는 그 짐승에게 등꽃색, 다음에 푸른색,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정색으로 색깔을 바꾸도록 강요했다. 그때그때 새로운 배경 위에서 카멜레온은 신속하게 그의 색깔을 바꾸었다. 독일인 교수와 그의 어린 조카는 그 착한 짐승의 완벽한 약삭 발음을 칭찬했다. 그러던 어느 날 불행이 찾아왔다. 교수는 외출하고 어린 조카만이 집에 혼자 있었다. 그때 그 소녀는 스코틀랜드의 격자무늬 수건을 가져다가 그것을 식탁 위에 깔고 카멜레온에게 재주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늘 순응하는 데에만 길이 들어있던 그 얌전한 짐승은 바야흐로 온갖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카멜레온은 그 모든 색깔을 한 번에 내지는 못했다. 그 짐승은 너무 무리하게 힘을 쓰다가 그만 죽었다고 한다. 프란츠 헤셀 7번째 난쟁이. 나는 7번째 난쟁이다. 백설공주가 우리 집에 묵었었다는 것과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그녀는 다른 6침대에서 잠을 자보려고 하였으나 침대가 너무 작다는 것을 알고 내 침대에서 잤다. 내 것 역시 작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녀는 거기서 잤다. 그리고 나는 6번째 형제 곁에 누웠다.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나는 아름다운 그 인간의 자손을 넘겨다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끼의 요정들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달콤하고 느릿하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매달린다. 땅의 요정들 역시 나는 잘 안다. 이들은 분주하고 쾌활하다. 그러나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나는 촉촉한 달빛 초원에서 춤추는 요정들도 때때로 보았다. 그들의 베일은 손으로 잡을 수가 없다. 그만큼 얇고 그만큼 불분명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자손은 아침에 우리가 일을 하러 나갈 때면 그녀는 얼마나 훌륭하게 자기 손에 입을 맞추어 우리를 향해 흔들어 주었던가. 나는 문을 마지막으로 빠져나갔다. 나의 가슴은 작은 은망치처럼 콩콩 뛰었다. 그녀는 우리의 살림을 멋지게 꾸려나갔다. 식탁에는 언제나 꽃이 있었다. 그러나 백설공주는 모든 구석을 그다지 깨끗하게 청소하지는 못했다.
그것을 여섯째 형제와 내가 다시 해야 했다. 나는 그 일을 기꺼이 했다. 그러다가 우리의 백설공주에게 어떤 불행이 닥쳤는지는 여러분도 잘 알 것이다. 나쁜 여왕의 독빛, 그것을 내가 직접 백설공주의 머리카락에서 빼냈다. 그때 그녀의 머리카락은 내 몸을 완전히 뒤덮었다. 마녀가 백설공주를 질식시켜 죽이려고 입힌 코르셋을 풀어준 사람도 나였다. 7 형제들 중에서 내가 가장 먼저 그녀를 조이는 끈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 후 불행은 독 묻은 사과로 다가왔다.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때 그녀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우리는 유리관을 만들었다. 우리가 그녀를 거기에 넣어 옮길 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왕자가 모자에는 담청색의 깃털을 꼽고 매끈한 재킷과 소매가 불룩한 셔츠에 탄력 있는 트리코를 입고 어디를 보아도 말끔한 차림으로 나타났다. 왕자가 간절히 부탁을 했기 때문에 형제들은 사랑에 빠진 그 왕자에게 백설공주의 유리관을 기꺼이 넘겨주었다. 그것이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나는 관을 운반하는 사람들의 뒤를 쫓아갔다. 그들은 그들의 긴 다리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나는 팔딱팔딱 뛰어야 그들을 따라갈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어찌되었건 백설공주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고 싶었다. 날쌔게 날쌔게 나는 높이 자란 풀섭 사이로 그리고 굵은 나무 등걸 위로 나의 작은 호롱불을 들고 뛰어갔다. 내가 마침내 다리가 긴 사람들을 추월하여 앞에서 유리관을 둥불로 비추어 보기 위해 그들의 다리 앞에서 펄쩍 뛰어올랐더니 관을 들고 가던 사람들 중 나와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놀라서 비틀거렸다.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 그 충격을 받았다. 관이 그들의 어깨 위에서 흔들렸다. 그들은 관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들은 관을 들여다보았다. 나도 그들의 다리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관뚜껑이 열렸다. 백설공주는 다시 살아나 그녀의 입에서 나온 사과 조각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여기가 어디지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 잘생긴 왕자가 내 곁이지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의 두 팔에 안겼다. 왕자는 백설공주를 그의 말에 태웠다. 그러나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묵송하였다. 그리고 그녀가 이번에도 내 덕으로 다시 살아났고 게다가 멋진 왕자까지 얻게 되었다는 것을 그녀는 오늘날까지도 모르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모르고 있다. 아이들이 저 산 너머 7 난쟁이의 집에는 하고 노래를 부를 때면 가끔 그녀는 7 난쟁이를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뿐인 그 7번째 난쟁이를 그녀는 분명 오래전에 잊어버렸을 것이다. 발터 베냐민, 오디 오믈렛. 나는 이 옛날 이야기를 무화과나 팔레르노산 포도주, 러시아식 수프 또는 카프리섬의 농갓집 식사를 맛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려 한다. 옛날에 한 왕이 살았다. 그는 지상의 모든 권력과 모든 보물들을 손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즐겁기는커녕 해가 갈수록 침울해지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그의 전성요리사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오랜 세월 동안 나를 위해 충실히 봉사하여 나의 식탁을 가장 훌륭한 음식으로 차려주었다. 그래서 나는 그대를 좋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나는 그대의 요리 솜씨를 마지막으로 음미해보고 싶구나.
그대는 50년 전 내가 아주 어릴 적에 맛보았던 것과 똑같은 오디 오믈렛을 나를 위해 만들어야 한다. 당시에 나의 부친은 동쪽에 있는 나쁜 이웃나라와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이웃나라가 승리하여 우리는 도망쳐야 했지.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망쳤어. 그러다가 우리는 어느 어두운 숲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 숲속을 이리저리 헤매다가 우리는 배가 고프고 탈진하여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 그때 우리는 마침내 한 오두막을 만났다. 키가 자그마한 노파가 그 집에 살고 있었어. 그녀는 우리에게 상냥하게 편히시라고 하고는 자신은 화덕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어. 오래지 않아서 우리 앞에는 오디 오믈렛이 나타났지. 그것을 한 입 베어물자 나는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편해지고 새로운 희망이 가슴속에서 일어났어. 그때 나는 아직 나이가 어린 소년이었어. 그리고 오랫동안 나는 더 이상 그 소중한 음식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지. 그러나 나중에 왕국 곳곳을 뒤져 그녀의 거취를 수소문해 보았지만 노파뿐만 아니라 오디 오믈렛을 조리할 줄 아는 그 누구도 발견할 수 없었다. 만약에 그대가 나의 이 마지막 소망을 들어준다면 나는 그대를 나의 사위로 만들어 이 왕국의 후계자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대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대는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그러자 요리사가 말했다. 폐하, 그렇다면 당장 형리를 불러주소서. 물론 저는 오디 오믈렛의 비밀과 비밀스러운 겨자로부터 고상한 백리향에 이르기까지 모든 양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오믈렛을 저으면서 읊는 시구까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노력의 대가가 헛되지 않도록 회양목으로 된 교반봉을 언제나 오른쪽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하, 저는 죽을 도리밖에 없겠습니다. 제가 만든 오믈렛은 폐하의 입에 맞지 않을 테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그 오믈렛에다가 폐하께서 당시에 그 오믈렛 속에서 맛보았던 것을 양념으로 만들어칠 수 있겠습니까? 전투의 위험, 쫓기는 자의 경계심, 화덕의 따스함, 그리고 휴식의 달콤함, 낯선 현재와 어두운 미래 등의 양념을 말입니다. 그렇게 요리사는 말했다. 그러나 왕은 잠시 말이 없다가 이윽고 그 요리사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그를 전속 요리사의 직책에서 해고시켰다고 한다.